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를 따라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외부와의 왕래가 잦지 않은 탓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으며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여 고립되기도 하는 그런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뒤편을 감싸고 있는 외딴 집에는 마음씨 착하고 순박한 김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도 없이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농부였는데 그의 곁에는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인 누렁이 한 마리가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김노인의 집마당을 지키는 누렁이는 여느 시골 개들과는 달리 유난히 영리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특별한 개였습니다. 털빛깔이 잘 익은 벼 이삭처럼 노랗고 윤기가 흘러 누렁이라 불렸는데 덩치는 송아지처럼 큼직했지만 눈망울은 사슴처럼 맑고 깊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김노인이 밭일하러 나갈 때면 앞장서서 길을 트고 노인이 힘들어 잠시 둑에 앉아 쉴 때면 곁에 다가와 가만히 턱을 괴고 주인의 거친 손등을 핥아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누렁이를 보며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김노인에게 누렁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먼저 간 아내와 자식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소중한 혈육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는 법은 없어서 김노인의 집 바로 옆에는 성정이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박씨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구두쇠에다가 먹을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위인이었는데 특히 몸에 좋다는 것이나 고기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곤 했습니다. 그는 농사일보다는 남의 집 숟가락 얻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고 이웃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는 심술타진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씨의 집과 김노인의 집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에 박씨는 툭하면 담 너머로 김노인의 집을 훔쳐보며 입맛을 다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박씨가 탐을 내는 것은 김노인의 밭에서 나는 실한 배추나 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다름 아닌 김노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누렁이였습니다. 박씨는 누렁이의 윤기 흐르는 털과 튼실한 다리를 볼 때마다 혀를 날름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막에서 술이라도 한 잔 걸치는 날이면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떠들곤 했습니다. 저 누렁이 놈을 푹 꼬아 먹으면 없던 기운도 펄펄 솟을 것이라며 김노인 같은 늙은이가 데리고 있기에는 아까운 짐승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씨를 나무랐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식탐을 채울 궁리만 했습니다. 김노인 역시 박씨의 흉흉한 속내를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누렁이를 볼 때마다 박씨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혹여나 누렁이가 박씨네 마당 근처라도 갈라치면 김노인은 황급히 이름을 불러 곁으로 오게 했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부엌 뒷문으로 누렁이를 불러 먹이곤 했습니다. 김노인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타이르곤 했습니다. 저 건너편 박씨 아저씨는 무서운 사람이니 절대 꼬리를 치거나 가까이 가지 말라고 네가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야 내가 외롭지 않다고 말입니다. 누렁이는 주인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끙끙거리며 김노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문턱에 다다랐을 무렵 마을에는 유난히 건조하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밭에 남은 시래기들이 바스락거리며 말라가고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러 민가 근처까지 내려오는 흉흉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김노인은 아궁이에 궁불을 평소보다 많이 지펴 방바닥을 뜨끈하게 데웠고 누렁이에게도 헌옷가지와 짚을 두툼하게 깔아주어 추위를 피하게 했습니다. 해가 짧아져 어둠이 일찍 찾아온 어느 날 저녁, 김노인은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는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노곤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분판이 문풍지를 때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온기로 가득 차 있어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달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웠고 마을 전체가 죽은 듯이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 시각, 부엌 아궁이에서 튀어오른 작은 불씨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건조한 날씨 탓에 바싹 마른 장작 더미로 옮겨붙은 불씨는 거센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부엌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캐한 연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더니 이내 붉은 화마가 초가 지붕을 향해 혀를 날름거리며 솟구쳤습니다. 나무 타는 소리와 기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깊은 잠에 빠진 김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 계집에서 잠을 자던 누렁이는 매캐한 냄새와 타오르는 열기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영리한 누렁이는 본능적으로 큰일이 났음을 직감하고 목청껏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컹컹거리는 우렁찬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어놓았지만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목줄이 팽팽해지도록 당기며 주인이 자고 있는 안방을 향해 짖고 또 짖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김노인은 낮 동안의 고된 노동과 닫힌 방문 탓에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제는 부엌을 넘어 안방 문턱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누렁이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묶여있던 목줄을 끊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낡은 계집 기둥이 흔들리고 목이 조여와 숨이 막혔지만 오직 주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거칠게 몸부림쳤습니다. 마침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목줄이 끊어졌고 자유의 몸이 된 누렁이는 불길이 치솟는 방문 앞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누렁이의 털을 그슬리고 숨을 턱 막히게 했지만 누렁이는 망설임 없이 방문을 앞발로 긁어대며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래도 인기척이 없자 누렁이는 온몸을 던져 닫힌 방문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씩 덜컹거렸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 자고 있던 김노인은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묵직해지는 느낌에 인상을 찌푸리며 뒤척이다가 밖에서 들리는 둔탁한 충돌음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에 김노인은 심한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방 안은 이미 연기로 자욱해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문 밖에서는 시뻘건 불빛이 문풍지를 통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노인은 허둥지둥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기에 달궈진 문고리는 너무나 뜨거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부서지며 누렁이가 불길 속에서 튀어들어왔습니다. 누렁이의 털은 이미 불에 그슬려 흉하게 변해 있었고 곳곳에 화상을 입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주저없이 김노인의 옷자락을 물고 밖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김노인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지만 누렁이가 이끄는 힘에 의지해 네 발로 기어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내려서는 순간 등 뒤에서 우지끈하는 굉음과 함께 지붕의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며 안방을 덮쳤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김노인은 마당 구석의 장독대 옆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김노인이 눈을 비비며 앞을 보았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은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고 열기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때 김노인의 시선이 자신의 발치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을 밖으로 끌어낸 누렁이가 힘없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렁이의 몸은 성한 곳 하나 없이 화상을 입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고 거칠었습니다. 김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누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이게 무슨 일이냐? 눈 좀 떠보거라! 노인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누렁이는 젖은 눈으로 주인을 한번 바라보더니 꼬리를 희미하게 한번 흔들고는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노인의 통곡 소리와 치솟는 불길을 보고서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달려왔습니다. 양동이와 대야를 들고 뛰어온 사람들은 물을 끼얹으며 불을 끄려 애썼지만 이미 집은 뼈대만 남기고 거의 다 타버린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불 꺼진 잿더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김노인과 그의 품에 싸늘하게 식어있는 누렁이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렁이가 주인을 구하고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눈시울을 붉히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잇지 못하고 탄식만 내뱉는 가운데 김노인은 죽은 누렁이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불은 완전히 꺼졌고 마을은 다시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집을 잃은 슬픔보다 누렁이를 잃은 슬픔이 더 컸던 김노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을 위로하며 당분간 마을 회관이나 이웃집에서 지내도록 주선해 주었고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누렁이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는 날이 밝는 대로 양지 바른 언덕에 누렁이를 묻어주리라 다짐하며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누렁이의 그슬린 몸을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몸을 녹이고 장례 도구를 챙기기 위해 마을 어귀에 있는 헛간으로 힘없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박 씨였습니다. 그는 불이 났을 때도 제 집에 불똥이 튈까봐 물을 뿌려대기만 했을 뿐 김노인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았던 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김노인마저 자리를 비우자 박 씨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슬그머니 김노인의 타담한 집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길이 머문 곳은 소못에 덮여있는 누렁이의 시신이었습니다. 박 씨의 입가에 비릿하고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차피 죽은 놈, 땅에 묻어서 뭐하나. 썩어 문드러질 고기, 내 뱃속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만이 감도는 시간이라 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재빨리 소못을 들추고 축 늘어진 누렁이의 뒷다리를 잡았습니다. 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자 박 씨는 횡재라도 한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주인을 살리고 장렬하게 죽은 의로운 개였지만 박 씨의 눈에는 그저 공짜로 얻은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렁이를 쌀자루에 쑤셔 넣고는 짊어지고 자신의 집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누렁이의 몸에서 아직 가시지 않은 온기가 등 너머로 전해졌지만 박 씨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저녁에 있을 포식 생각에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일 뿐이었습니다. 김노인이 삽과 워미를 챙겨 다시 집터로 돌아왔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잿더미 속을 헤치고 누렁이를 뉘어놓았던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는 누렁이를 덮어주었던 소못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누렁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눈을 의심하며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나 산짐승이 물어갔나 싶어 핏자국이나 끌고 간 흔적을 찾았지만 짐승의 발자국 대신 희미하게 찍힌 사람의 신발 자국만이 마당을 가로질러 옆집 담장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황이 없던 김노인은 그 발자국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누렁이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누렁아. 불쌍한 내 새끼. 죽어서도 편히 쉬지를 못하는구나. 김노인의 울음소리가 공허한 집터를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고 누렁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천벌받을 놈이 의로운 개의 시체에 손을 댔단 말인가? 혹시 늑대나 멧돼지가 내려와 물어간 것은 아닐까?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지만 사라진 누렁이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김노인은 허공에 대고 누렁이의 이름을 부르다 지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편 박 씨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 깊숙한 곳 부엌에서 은밀한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고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밖에서 김노인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칼을 갈았습니다. 주인 살리고 죽었으니 그 고기 맛은 더 좋겠지. 보약이 따로 있나 이런 게 보약이지. 그는 끓어오르는 물을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솥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하면서도 비릿한 냄새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웃의 눈을 피하기 위해 굴뚝으로 연기가 많이 나지 않도록 마른 장작만을 골라떼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박 씨는 하루 종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 고기를 삶았습니다. 된장을 풀고 각종 양념을 넣어 냄새를 감추려 애썼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미세한 고기 삶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탄 집 냄새 때문에 그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했지만 예민한 몇몇 노인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난리통에 누가 고기를 삶나. 냄새가 참 유별나네. 하지만 설마 사람이, 그것도 이웃이 주인을 구하고
죽은 개를 훔쳐 먹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그저 지나가는 말로 넘길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 씨는 잘 익은 고기를 건져내어 술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씹으니 쫄깃하고 기름진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김노인 영감은 울고 있겠지만 내 배는 부르니 세상 부러울 게 없구나. 박 씨는 닭주 한 사발을 들이키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는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고 나서야 상을 물리고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방바닥과 불러오는 배, 취기가 오르자 박 씨는 금세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이 무엇인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비명 같은 소리를 내었고 다른 구름 뒤로 완전히 숨어버려 세상은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한창 단잠을 자던 박 씨는 문득 귓가를 스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어 다시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개가 짖는 소리였습니다. 컹, 컹, 멀리서 들리는 듯하면서도 어쩐지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잠결에 짜증을 내며 돌아누웠습니다. 어떤 놈의 개가 밤중에 시끄럽게 짖어대는 거야. 하지만 다시 눈을 감으려는 순간 개 짖는 소리는 조금 전보다 더 가깝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담장 바로 밑에서 짖는 것 같았습니다. 컹, 컹, 컹. 소리에는 알 수 없는 원망과 분노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벌컥 열고 어두운 마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네 개야. 조용히 못해. 그러나 마당에는 싸늘한 바람만 불 뿐 개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박 씨가 소리를 지르자 짖는 소리는 뚝 그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꿈을 꾸었나. 하지만 그가 다시 눈을 감자마자 소리는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루 밑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마루 밑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밤새 뒤척이다가 닭이 붙을 치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자 박 씨는 부스스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들었던 기괴한 소리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고 허기진 배는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열어보았는데 어제 먹다 남은 누렁이 고기가 식은 기름 덩어리와 함께 굳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것을 보며 입맛을 다셨고 간밤의 공포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다시 불을 지피고 국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옆집의 김노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다시 잿더미가 된 집터로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밤사이에 누렁이가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누군가 장난으로 숨겨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신랏 같은 희망을 품고 마당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검게 그을린 기둥과 깨진 기와 조각들만이 발에 채일 뿐 누렁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노인의 워탄 눈에서는 마르지 않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검댕이 묻은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안타까운 표정으로 김노인을 위로하며 함께 주변 숲을 수색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김노인을 돕기 위해 긴 장대를 들고 마을 뒷산과 대나무 숲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늑대나 살개시가 누렁이의 시신을 물고 갔다면 핏자국이라도 남아있을 터였지만 이상하게도 산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마을 안쪽 길에서만 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맴돌 뿐이었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고기 삶는 냄새 같기도 하고 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불탄 집에서 나는 매캐한 냄새와 섞여 있어 그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이 밖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여나 누가 찾아올까봐 숨소리조차 죽이고
방 안에서 고기를 뜯었습니다. 푹 고아진 고기는 입안에서 살살 녹았고 박 씨는 뼈까지 쪽쪽 빨아먹으며 혼자만의 만찬을 즐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산을 뒤지면 뭐하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모르는가 보지. 그는 킬킬거리며 김노인과 마을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기분이 좋아진 박 씨는 낮잠이라도 한숨 잘 요량으로 벽에 기대어 배를 두드렸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자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에도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일러주는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김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위로차 들렀다가 박 씨네 집 앞을 지나치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 씨의 집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연기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어르신은 미간을 찌푸리며 지팡이로 땅을 툭툭 쳤습니다. 이 냄새는 심상치 않구나. 흉한 기운이 서려 있어. 때마침 박 씨는 볼 일이 급해져 잠시 마당으로 나왔다가 담장 너머로 최 어르신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입가에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박 씨를 보자 최 어르신은 혀를 콱콱 찼습니다. 박서방, 대낮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뭘 그리 혼자 먹고 있는 겐가? 온 마을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자네 집에서만 잔치 냄새가 나는구먼. 박 씨는 뜨끔했지만 짐짓 태연한 척하며 옷소매로 입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그냥 묵은 나물이 있어 좀 삶았습니다. 남이사 뭘 먹든 무슨 상관이십니까? 박 씨는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서둘러 들어가려 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박 씨의 태도에 노여워하기보다는 측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네, 짐승이라 해도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물에는 혼이 깃들어 있는 법이야. 그런 의로운 것을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되네. 최 어르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는 경고였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르신, 늙으시더니 노망이 드셨소. 죽으면 그만이지. 혼은 무슨 얼어 죽을 혼입니까? 박 씨는 쾅 하고 대문을 닫고 들어와 버렸지만 최 어르신의 말은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를 입는다고? 배 아파서 하는 소리지. 박 씨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지우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명치가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물을 한 사발 들이키고 방바닥에 누웠지만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젯밤 들었던 개 짖는 소리가 다시금 귓가를 맴도는 것 같아 기분이 찝찝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창호지를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후 늦게 김노인은 결국 누렁이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누렁이가 평소 즐겨 눕던 양지바른 언덕에 가묘라도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노인은 누렁이가 쓰던 밥그릇과 타다 남은 목줄 조각을 땅에 묻고 작은 흙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렁아, 내 불찰이다.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시신조차 거두지 못했으니 이 못난 주인을 용서해 다오. 김노인의 슬픈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훔쳐보던 박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개무덤이라니 꼴값 떨고 있네. 죽은 개한테 절을 하느니 산 사람 입에 풀칠하는 게 낫지.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이 저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니 자신이 먹은 것이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아주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뱃속에 들어간 고기를 토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마을은 다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낮 동안 잠잠했던 바람이 다시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기온은 뚝 떨어져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 씨는 일찍 저녁을 먹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노인의 우는 얼굴이 떠오르고 최 어르신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로운 짐승의 혼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박 씨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잡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다 헛소리야. 헛소리.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쥐나 고양이 소리 같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바닥을 질질 끌며 기어다니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도둑인가? 박 씨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하며 누구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뚝 그쳤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짖는 소리였습니다. 컹, 컹. 어젯밤보다 훨씬 크고 또렷한 소리가 박 씨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문 앞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쏘스라치게 놀라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동네 개들이 단체로 미쳤나? 박 씨는 벌벌 떨면서도 짖는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기는커녕 점점 더 거칠고 사나워졌습니다. 박 씨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왈칵 열어젖혔습니다. 이놈의 개새끼들, 당장 꺼지지 못해. 그는 마당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마당에는 텅 빈 어둠뿐이었고 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소리를 지르자 짖는 소리는 또다시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에 박 씨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문고리까지 꽉 잡았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해오자 그는 방 안의 등잔불을 최대한 밝게 키웠습니다. 불을 밝히고 앉아있으니 조금 진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담배를 한 대 말아 피우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죄 지은 놈이 제 발저린다더니 그냥 바람소리나 옆집 소리를 잘못 들은 거겠지. 그는 스스로를 달래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 속에서 박 씨는 기이한 형상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연기가 흩어지면서 마치 개의 머리 모양처럼 일렁이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박 씨는 눈을 비비며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김노인은 누렁이의 가묘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옆집 박씨네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노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씨는 개를 키우지 않을 뿐더러 개를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환청이 들리는 개로구나. 내가 누렁이가 너무 그리워 미쳐가는가 보다. 김노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귀에 들린 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박씨의 집 담장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박씨는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이제는 짖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 안. 그것도 자신이 누워있는 아랫목 밑바닥 깊은 곳에서 울려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어, 컹. 마치 땅속에 묻힌 개가 짖는 것처럼 둔탁하고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박씨는 기겁하여 아랫목에서 튀어올랐습니다. 방바닥에 귀를 대보니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긁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득득, 득득. 누군가 손톱으로, 아니 발톱으로 방바닥을 밑에서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공포에 질려 방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온 방 안을 웅웅거리며 채웠습니다. 박씨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찼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는 솥에 넣어 삶아먹은 누렁이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 개가. 박씨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리는 이제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박씨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끔찍한 울음소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솥뚜껑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분명 문을 다 잠갔는데 부엌에 누가 들어왔단 말인가? 박씨는 호흡이 곤란해질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무거운 무쇠 솥뚜껑이 스스로 움직일 리는 만무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소리는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박씨는 확인을 해야 했지만 도저히 부엌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이제 막 깊어지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불을 둘러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뇌리를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컹, 컹, 컹. 소리는 박 씨의 심장 박동에 맞춰 리듬을 타듯 계속되었습니다. 박 씨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누렁이의 모습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주인을 구하던 그 처절한 모습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자신을 노려보는 원한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박 씨는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면 정신이 들 것 같아서였습니다. 마당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박 씨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부엌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궁이 앞에는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까 불을 끄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박 씨는 홀린 듯이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김이 뭉쳐져 마치 개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는 엉덩이 걸음으로 뒷걸음질 치며 대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손이 떨려 빗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제는 여러 마리의 개가 합창하듯 시끄럽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한데 오직 박 씨의 집안에서만 보이지 않는 개들의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죄 지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지옥과도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공포와 혼란 속에 밤을 지새운 박 씨는 날이 밝아오자마자 마당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밤새 그를 괴롭히던 개 짖는 소리는 아침 햇살과 함께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박 씨의 몰골은 이미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흉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두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밑은 검게 죽어 우엇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마치 며칠을 앓은 중환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컹, 컹 하는 환청이 이명처럼 남아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귀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며 소리를 쫓아내려 했지만 소리는 머릿속 깊은 곳에 박힌 가시처럼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닭들이 울고 굴뚝마다 아침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지만 박 씨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 문틈으로 바깥 동태를 살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말소리가 혹시 자신을 욕하는 소리는 아닌지,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채고 수군거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죄 지은 자의 불안감은 평범한 바람소리조차 비난의 속삭임으로 바꾸어 놓았고 박 씨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허기짐을 느낀 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문턱을 넘기도 전에 역겨운 구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가마솥 안의 고기 냄새가 이제는 비릿하고 역한 피비린내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코를 막고 솥뚜껑을 열어보았는데 굳어버린 국물 위로 하얀 기름이 둥둥 떠있는 모습이 마치 죽은 개의 눈들이 자신을 올려다보는 것만 같아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솥뚜껑을 내동댕이 쳤고 요란한 소리가 부엌을 울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부엌을 빠져나와 마루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헛것이 보이는 거야. 박 씨는 억지로라도 배를 채워야 산다는 생각에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밥알이 목을 넘어가는 느낌이 마치 까칠한 털 뭉치를 삼키는 것처럼 껄끄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찬찬거리며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토사물을 들여다보니 소화되지 않은 밥알들이 섞여 있었는데 박 씨의 눈에는 그것들이 꿈틀거리는 구더기처럼 보였다가 다시 개의 털 뭉치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밥상을 발로 차버리고 방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는 형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옆집의 김노인은 지난밤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새벽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죽은 누렁이가 나타났는데 평소처럼 꼬리를 치며 반기는 모습이 아니라 온몸이 물에 젖은 채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의 누렁이는 김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자꾸만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는데 그 방향이 다름 아닌 박신의 집 쪽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누렁이를 따라가려 했지만 박신의 집 담장 앞에서 누렁이는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담장 안에서는 기괴한 웃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김노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김노인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어 마당으로 나와 박신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쯤 박씨가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켜거나 헛기침을 할 터인데 오늘은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다만 담장 너머로 간간히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쿵쿵거리는 소리가 김노인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박서방이 어디 아픈가? 소리가 영 예사롭지 않은데 김노인은 미운정 고운정이라도 들었는지 아니면 간밤의 꿈이 마음에 걸려서인지 걱정스런 마음에 담장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어 박신의 마당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박씨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앉아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리 가란 말이야. 내가 안 그랬어. 박씨는 혼자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습니다. 김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불렀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자네 왜 그러는가?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가? 김노인의 목소리에 박씨는 화들짝 놀라며 담장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묻어있어 섬뜩함을 자아냈습니다. 박씨는 김노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너도 그 개새끼 편이냐? 썩 꺼져.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박씨는 돌멩이를 집어 담장 쪽으로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힘없이 마당에 떨어졌지만 김노인은 박씨의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박서방 정신 차리게. 나일세, 옆집 김노인이야. 김노인이 다시 타일러 보았지만 박씨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김노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씨의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방 안에 갇힌 박씨는 이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그것이 그르릉하는 개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배를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위장 속에서 무언가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내벽을 긁어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으악! 배야! 내 배가 찢어진다. 그는 고통에 못 이겨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몸부림쳤습니다. 박씨는 거울을 찾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자신이 알던 박씨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얼굴에 살은 쏙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고 무엇보다 눈동자가 인간의 것이 아닌 짐승의 것처럼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깨버렸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마다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는데 그 모든 얼굴들이 동시에 입을 벌리고 지저대는 환각이 보였습니다. 컹, 컹, 컹. 거울 조각 속에서 수많은 개들이 튀어나와 자신을 물어뜯으려 달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의 최어르신이 다시 박신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괴성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걱정스럽게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최어르신은 굳게 닫힌 대문을 지팡이로 두드리며 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방, 안에 있는가?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야? 그러나 안에서는 대답 대신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상한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최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울국, 결국 사단이 났구먼. 욕심이 화를 부른 게야. 저 안에 삿된 것이 들었어. 밤이 찾아오자 박씨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둠은 박씨에게 있어 단순한 밤이 아니라 죄악을 심판하러 온 사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방 안의 모든 등잔에 불을 켰지만
불빛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요동치며 흔들렸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이더니 거대한 개의 형상으로 변해 박 씨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개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박 씨를 향해 달려들듯 위협했습니다. 박 씨는 이불을 둘러쓰고 구석에 웅크려 벌벌 떨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살려줘.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그때 박 씨의 뱃속에서 다시금 선명한 개 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컹. 이번에는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박 씨의 몸이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소리는 입이 아닌 배에서 울려 퍼져 온몸의 뼈를 진동시켰습니다. 마치 자신이 개를 삼킨 것이 아니라 개가 자신을 삼키고 그 안에서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박 씨는 미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배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나와! 나오란 말이야! 내 몸에서 나가! 하지만 때리면 때릴수록 짖는 소리는 더욱 사납게 변해갔습니다. 박 씨는 정신창난 상태에 빠져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들이받고 장롱을 넘어뜨리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방 안의 집기들이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박 씨의 귀에는 오직 개 짖는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환각 속에서 누렁이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에 타 검게 그슬린 누렁이가 시뻘건 눈을 뜨고 쫓아오자 박 씨는 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마루 바닥이 갑자기 불처럼 변해 발목을 잡았고 발밑에서는 수천 마리의 개들이 짖어대며 그를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집에서 나는 소동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의 비명인지 짐승의 포효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김노인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대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박서방, 문 좀 열어보게. 우리 일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지만 박 씨는 이미 외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허공을 휘저으며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찢겨져 나갔고 몸에는 스스로 낸 상처들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마당의 장독대로 달려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독 안에서도 소리는 웅웅거리며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독을 밀어 넘어뜨리고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깨진 독조각에 손과 발이 긁혔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좀 말려줘요. 이 개새끼가 나를 뜯어먹고 있어요. 그의 처절한 외침은 밤하늘로 퍼져나갔지만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 씨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사람인지 개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며 흙바닥을 긁어대고 사람의 말이 아닌 컹컹거리는 소리를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틈틈이 담장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박 씨가 완전히 귀신에 씌었나 봐.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김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렁아, 네가 저 사람을 벌하고 있는 게냐? 이제 그만 노여움을 풀어다오. 박 씨는 마당 구석에 있는 계집, 즉 김노인의 집에서 가져온 타다 남은 계집 판자가 있는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환각 속에서 거대한 누렁이 신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박 씨는 횡설수설하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환각 속의 누렁이는 아무런 대답 없이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박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호흡은 턱 끝까지 차올라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넘어가자 박 씨의 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탈진하여 마당 흙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흐르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밤하늘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귓속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짖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들려와 그를 영원한 고통의 잠으로 빠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의 눈앞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개의 눈동자가 되어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소리는 수만 마리 개들의 합창이 되어 그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리가 잦아들자
조심스럽게 대문을 따고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최 어르신이 앞장섰고 김노인과 건장한 청년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굳게 잠긴 빗장을 밖에서 겨우 열고 들어선 박씨네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깨진 장독, 찢어진 옷가지, 뒤집어진 평상들 사이로 박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박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년 하나가 조심스럽게 박씨의 어깨를 흔들자 박씨는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며 씩 웃었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 기괴하여 모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씨는 사람들을 향해 기어오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들리지? 저 소리 들리지? 개가 짖잖아. 내 뱃속에서 짖고 있잖아. 그는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낄낄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혐오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박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서방, 정신 차려. 자네가 죄를 지어 마음이 약해진 게야. 이제라도 용서를 빌게. 하지만 박씨는 김노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용서? 누가 누구를 용서해? 이 개는 내 거야. 내가 먹었으니까 내 거라고. 박씨의 광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다시 마당을 뛰어다니며 보이지 않는 개를 쫓는 시백을 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오란 말이야!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다가 다시 바닥에 엎어져 흙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굶주린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사람의 탈을 썼으나 속은 이미 짐승이 되어버렸네. 박씨의 비참한 몰골은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의 집에서는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미치광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광기에 휩싸인 박씨가 마당 한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며 뒹구는 광경은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맹수에게 목덜미를 물리기라도 한 것처럼 목을 감싸 쥐고 컥컥거리다가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해대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횃불과 등잔불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가운데 박씨의 그림자는 기괴하게 일그러져 담벼락 위에서 춤을 추는 도깨비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물러서서 숨을 죽인 채 인간이 어떻게 저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공포 어린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박씨는 바닥에 엎드려 흙을 움켜쥐더니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사람들을 향해 기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입가에는 거품과 흙이 뒤섞여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니들 눈에는 안 보이냐? 이 누렁이가 안 보이냐고. 내 뱃속에서 짖고 있잖아. 이 멍청한 놈들아. 그는 자신의 배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박씨가 횡설수설하는 말 속에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최 어르신이 굳은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며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서방, 정신 차리게. 자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겐가? 뱃속에 누렁이라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르신의 호통 소리에 박씨는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킬킬거리며 손가락으로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삶았어. 저 가마솥에 넣고 푹푹 삶았단 말이야. 고기가 아주 살살 녹더라고. 그런데 이놈이 죽어서도 지저대니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나? 박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노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통증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김노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박씨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옆에 있던 청년들이 위험하다며 그를 말렸습니다. 저놈이 내 새끼를, 나를 살리고 죽은 그 불쌍한 것을. 김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박씨를 향한 분노를 들끓게 했습니다. 박씨의 자백을 들은 마을 청년 몇 명이 횃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안은 역한 누린내와 쉰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아궁이 주변에는 먹다 남은 뼈다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솥뚜껑을 열어보더니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솥 안에는 미처 다 먹지 못한 고기 덩어리와 기름띠가 흉물스럽게 남아있어 박 씨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부엌을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 작자가 정말로 누렁이를 잡아먹었습니다. 솥 안에 증거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천벌을 받을 놈. 사람들은 박 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사람들의 비난이 들리지 않는 듯 여전히 허공에 대고 싹싹 빌다가 다시 웃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고 죄책감과 공포가 만들어낸 환각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씨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뜨거워! 뱃속이 뜨거워! 개가 불을 뿜는다. 그는 옷을 찢어발기며 맨살을 드러내고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마치 뱃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듯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에 타 죽은 누렁이의 고통을 그가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박 씨는 혀를 길게 빼물고 헥헥거리며 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고 흉측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버려 두게. 저건 사람이 벌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네. 하늘이 내린 벌이고 짐승의 혼이 내린 저주일세. 어르신의 말대로 박 씨는 누구의 손길도 거부한 채 혼자만의 지옥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를 붙잡아 묶으려 했지만 박 씨는 괴력을 발휘하여 뿌리치고는 담벼락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자해를 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려 얼굴을 덮었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들린다. 산으로 오라고 한다. 산으로 가면 살려준다고 한다. 그는 중얼거리며 멍한 눈으로 마을 뒷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은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누렁아, 같이 가자. 내가 잘못했다. 같이 가자. 그는 허공에 손을 내밀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는 심호를 하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로 감도는 기운이 너무나 불길하고 섬뜩하여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김노인이 눈물을 닦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보내주게. 저 사람은 이제 이곳에서 살 수 없어. 누렁이가 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야. 김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고 박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컹, 컹 하는 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박 씨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그의 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처참했습니다. 최 어르신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 흉한 기운을 걷어내야 마을이 편안해질 걸세. 어르신의 지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엌의 가마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흉측한 냄새를 풍기는 가마솥은 누구도 다시 쓰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통째로 드러내어 마을 멀리 떨어진 땅 깊숙이 파묻기로 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가마솥을 메고 나가는 동안 아낙네들은 소금을 가져와 마당과 부엌 구석구석에 뿌렸습니다. 부정타라, 부정타라.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맑은 기운만 남아라. 그들은 주문을 외듯 중얼거리며 소금을 뿌려 삿된 기운을 쫓아냈습니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정한수를 떠와 박씨네 마당 한가운데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박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누렁이의 넋을 달래고 놀란 땅의 기운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가마솥을 묻고 돌아온 청년들은 박씨의 집 대문을 널빤지로 못질하여 봉쇄했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흉가는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당분간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게. 기운이 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최 어르신은 마을 아이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박 씨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고립된 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 씨가 사라지고 나니 마을을 감싸고 있던 묘한 압박감과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씻은 듯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을 부축하여 그의 임시 거처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김영감, 너무 상심 마시게. 짐승이지만 그 의리는 사람이 본받아야 할 것이야. 자네가 산 건 다 그놈 덕분 아니겠나. 이웃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에 김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집은 불타고 아끼던 누렁이는 비참하게 갔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김노인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탐욕이 부른 비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생명을 경시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서는 더 이상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산으로 사라진 그 시각부터 마을을 괴롭히던 괴소음은 뚝 끊겼고 대신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가 산속에서 짐승이 되었거나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을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굳이 그를 찾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몸을 움츠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활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분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쌀과 나무를 모아 김노인의 집을 다시 지어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준 개의 주인인데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지. 사람들은 저마다 도구를 챙겨 들고 불탄 김노인의 집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잿더미를 치우고 타다 남은 기둥을 뽑아내는 작업이 시작되자 김노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슬픔은 잠시 잊혀졌고 재건의 희망이 그 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김노인은 작업 도중 잠시 짬을 내어 박 씨가 버렸던 뼈들이 묻힌 곳, 그리고 자신이 가묘를 썼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주먹밥 하나를 꺼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누렁아, 이제 그놈은 갔다. 네가 쫓아낸 게지. 그러니 이제 그만 노여움을 풀고 편히 쉬거라. 김노인이 무덤을 쓰다듬으며 말하자 어디선가 산들바람이 불어와 노인의 땀방울을 식혀주었습니다. 마치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은 기분에 김노인은 씁쓸하면서도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집에서 나온 옷가지와 이불들을 모두 모아 마을 밖공터에서 태웠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는데 사람들은 그 연기와 함께 박 씨의 탐욕과 광기도 모두 날아가 버리기를 기원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남은 재는 강물에 띄워보내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을은 박 씨가 남긴 흉터, 부정을 지우고 다시 예전의 청정함을 되찾기 위한 의식을 마쳤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짐승은 죽었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이웃들은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래도 큰일 치르고 나니 속은 시원하네. 김영감 집은 우리가 이번 달 안으로 번듯하게 다시 세워줌세. 오가는 덕담 속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김노인도 사람들 틈에 섞여 앉아 오랜만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텅 빈 속이 채워지자 마음의 허기도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에는 다시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공포스러운 어둠이 아니라 하루를 마감하고 휴식을 주는 포근한 어둠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임시 거처의 방에 누워 창호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오는 문을 보며 그는 문득 누렁이가 밖에서 엎드려 자고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비록 몸은 없지만 녀석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자 김노인은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산 너머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마을을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소리, 산의 소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사라진 산골 마을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아픔을 겪고 나서 더욱 단단해지고 맑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문단속을 철저히 하면서도 마음의 문은 닫지 않았고 서로를 살피는 눈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깃들었고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 진실한 정의가
다시 세워진 밤이었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굴러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남쪽 들녘에서부터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눈과 얼음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맑은 계곡물이 되어 졸졸 흘러내렸고 그 소리는 마치 마을에 찾아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처럼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박씨가 산으로 사라진 뒤 마을을 짓누르던 무겁고 불길한 공기는 봄눈 녹듯이 사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김노인의 타버린 집터에도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생명의 끈질김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김노인의 집을 다시 짓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사 준비로 바쁜 철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기색 없이 제 일처럼 나섰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가장 튼튼하고 곧게 자란 소나무를 베어와 기둥을 세우고 황토를 곱게 개어 벽을 바르는 작업이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영차, 영차. 청년들이 석가래를 올릴 때마다 외치는 우렁찬 구령 소리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수를 삶고 막걸리를 나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 모든 풍경은 박씨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름다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김노인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 흙을 나르고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와 쓱싹쓱싹 톱질 소리가 어우러져 마을은 잔칫날처럼 떠들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 집의 형태가 갖춰질수록 김노인의 마음속에 있던 허전함도 조금씩 채워져 갔습니다. 비록 누렁이는 곁에 없지만 이 집 구석구석에는 누렁이를 기억하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보름달이 차오를 무렵 드디어 김노인의 새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은 예전 집보다 더 아담하고 단단해 보였으며 지붕에는 황금빛 토집이 두툼하게 덮여 있어 보기만 해도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향으로 난 방문을 열면 따스한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었고 부엌에는 새 가마솥이 반짝이며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을 다 짓고 나서 상냥식을 올리며 축복했습니다. 천년을 가고 만년을 이어갈 복된 집이 되게 하소서. 최어르신이 쓴 축문이 대들보에 올려지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선 김노인은 감격에 겨워 문지방을 어루만졌습니다. 갓 바른 황토 냄새와 향긋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방바닥은 군부를 지펴 따끈따끈했고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은은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 이 은혜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네. 김노인은 이웃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람들은 김노인의 등을 두드려주며 이웃 사촌끼리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이제 마음 편히 오래오래 사시는 게 갚는 겁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집이 정리되자 김노인은 가장 먼저 누렁이가 잠들어 있는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하얀 댕기 하나와 새로 지은 밥 한 그릇, 그리고 맑은 물 한 사발을 챙겨 들었습니다. 언덕 위 작은 흙무덤 앞에는 김노인이 심어놓은 매화나무 묘목 한 그루가 봄바람에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무덤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누렁아, 보거라. 우리 집이 다시 지어졌다. 네가 지켜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번듯한 새 집이 생겼단다. 노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김노인은 무덤가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과 그 사이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네가 그 몹쓸 사람을 데리고 간 덕분에 마을이 다시 조용해졌구나. 너는 죽어서도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어. 김노인은 누렁이가 곁에 있는 것처럼 조곤조곤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나무 가지가 사락거리는 소리를 내자 김노인은 그것이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소리라 여겼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곳에 머물며 누렁이와 마음속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는 김노인의 새집 완공을 축하하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집집마다 쌀과 반찬을 조금씩 거두어 마련한 조촐하지만 풍성한 잔치상이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하얀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부침개와
시원한 막걸리가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 둘러앉으니 마당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최 어르신이 술잔을 높이 들고 건배사를 했습니다. 자, 묵은 애구는 다 물러갔고 이제 우리 마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걸세. 김영감의 새집이 마을의 복덩이가 되고 의로운 누렁이의 넋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야. 모두들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세. 사람들은 위하여를 외치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징소리처럼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노인도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켰는데 그 맛이 꿀물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근심과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 청년 하나가 김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 한 마리가 안겨 있었습니다. 털 빛깔이 누렁이를 쏙 빼닮은 눈망울이 까만 강아지였습니다. 어르신, 옆 마을에서 얻어온 녀석인데 어르신 적적하실까봐 데려왔습니다. 누렁이만큼 영리해 보이니 한번 키워보시지요. 김노인은 깜짝 놀라며 강아지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과 꼬물거리는 움직임이 손끝에 전해지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허허, 이 녀석 참 튼실하게도 생겼구나. 고맙네. 정말 고마워. 강아지는 낯을 가리지도 않고 김노인의 품을 파고들며 혀로 손을 핥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떠난 누렁이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아 김노인은 강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묻자 김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이 들어오라고 복실이라고 지어야겠구먼. 사람들은 좋은 이름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복실이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멍하고 앙증맞게 짖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달이 중천에 뜨자 잔치는 서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배부르고 기분 좋게 취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영감, 오늘 밤은 푹 주무시게. 좋은 꿈 꾸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를 뒤로하고 김노인은 복실이를 안고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휘영청 밝은 달빛이 새 지붕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적막하고 쓸쓸했을 집안이 이제는 복실이의 작은 숨소리와 새 집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방에 이불을 깔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갓 지은 집 특유의 흙냄새와 풀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복실이는 김노인의 머리맡에 자리를 잡고 새근사근 잠이 들었습니다. 김노인은 잠든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화마가 덮쳤던 그 끔찍했던 밤, 누렁이의 희생, 박씨의 광기, 그리고 이웃들의 도움. 모든 것이 마치 한바탕 긴 꿈을 꾼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격정적인 감정들은 시간의 강물에 씻겨 내려갔고 지금은 잔잔한 평화만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깥소리에 김노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람소리가 이제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이 모든 자연의 소리들이 마을의 평온함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박씨의 집은 이제 텅 비어 폐가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더 이상 흉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흔적을 덮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김노인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노인은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걱정 말고 잘 가거라. 그는 누렁이가 하늘의 별이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감사와 안도의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다시 자리에 누운 김노인은 소미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등 전체로 퍼져나가며 노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옆에서 자고 있는 복실이의 등을 토닥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사 인과응보라 했으니 착한 마음을 품으면 복이 오고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는 법이지. 김노인은 겪어온 세월의 무게만큼 깊어진 지혜를 되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 산골 마을에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렁이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욕심을 경계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숟가락 하나를 더 놓는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고 작은 생명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극은 마을을 잠시 흔들어 놓았지만 그 결과로 마을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는 화창한 봄날의 꽃밭이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서 건강한 모습의 누렁이가 꼬리를 치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려 누렁이를 맞이했습니다. 현실의 복실이와 꿈속의 누렁이가 교차하며 김노인의 밤은 외로움 대신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김노인은 복실이와 함께 밭으로 나가 씨앗을 뿌릴 것이고 마을은 또다시 희망찬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방 안에 등잔불이 가물거리다 사그라들고 깊은 어둠이 방 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무섭지 않고 엄마의 품처럼 포근했습니다. 지붕 위로 내려앉은 밤이슬이 기와를 적시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김노인은 잠결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바람도 순하고 달도 밝으니 세상 모든 착한 이들이여 근심 털고 푹 주무시게나.